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손님은 24대 1 신화의 주인공, 그리고 일머리가 밝은 좋은 사람 조은희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는 조 의원께서 항상 쓰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걸 네. 제가 이제 먼저 써버렸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 조은희. 그럼 저는 이제 나쁜 이가 아니고 좋은 입니다. 해야 조은희입니다. 되겠네요. 네. 제가 24대 1 신화를 말씀드린 것은 조은희 의원께서는 서초구청장 출신이시죠.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에 구청이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있는데 24개 네 곳에서 민주당이 구청장이 탄생을 했고, 유일하게 서초구청장만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24대 1 신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다 네. 그리고 또 서초구청 구정을 하시면서도 네. 여러 가지 이 뚜렷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이제 도전을 하셨고, 그러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하고 그때 서초구청장, 기초단체장 이 둘을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네.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렇게 둘다 물어보시면 좋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 거쳐서 네. 서울시 부시장, 이제 서초구청장 이렇게 해서 행정을 10년 이상 했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을 하는 생활 행정이거든요. 네, 그것을 하다가 보면 제가 가장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낀 거는 우리 횡단보도 그늘막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땡볕에 그늘막 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돼 있잖아요. 전국에 다 있죠. 전국에 다 있죠. 네, 그런데 도로법상 적치물 위반이라는 거죠. 적치물. 그 실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음. 이거 가지고 뭐 나를 어떻게 감옥에나 보내겠나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적치물 위반이라는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초구 스타일로 하면 괜찮다 해서 전국에 공문을 뿌렸어요. 행안부가. 그때 생활과 이 제도 사이에 괴리가 많구나.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 입법, 제도와 생활 사이에 거리를 줄여야 되겠다. 그때 야무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입법권을 가져야 되겠다. 네, 행정권도 네. 중요하지만 입법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또 국민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결국은 이제 의원이 됐는데요. 되고 나서는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또 조은희 의원께서는 원래 정치부 기자 출신이에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국회도 출입을 했고, 아마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돼서 초기에 그 국회를 출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과거에는 언론에서 보면은 국감 스타 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거는 잘 안 해요. 그건 잘 안 하는데, 그 대신 언론사에서 우수 국회의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있는데, 쿠키뉴스에서 이번에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금 전에 오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수 국정감사위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제 그리고 또 데뷔전에서. 또 우리 당에서 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이제 뽑거든요. 근데 거기도 됐다고 연락을. 그러니까 쿠키뉴스에서 선정하는 것도 됐고, 당에서도 됐고, 이관왕이네요. 이관왕. 벌써 그것도 계속 또 다른 데서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이관왕이 됐는데, 스스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 점 정도 된다고 본인이 평가를 하세요? 자평 100점 만점에. 저는 제가 평가를 못하죠. 이제 본부장님이나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상임위가 3개입니다. 이제 보통 비상 그 겸직까지 겸임 3위까지. 다른 의원님들은 1개의 의원들이 많으신데 저는 행안위 또 여가위, 어제 여가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운영위 거기는 아주 핫하죠. 대통령실을
그렇죠. 국감을 운영위 하니까요. 대통령실 네, 국감하니까. 네. 아, 이번에 할 거 많겠네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음.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음. 저도 한번 제가 스스로 몇 점인가 한번 음.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 겸임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본인의 상임위, 그 행정안전위원회죠. 행정안전위에서 했던 그 지금 국감 활동을 지금 몇 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저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그 언론에 상당히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 중에서 조원희 의원이 상당히 많이 그 나왔어요. 많이 노출이 됐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물론 언론 스포트라이트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뭐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데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그렇고 정책으로 이렇게 언론에 그 관심을 받은 인물이 조원희 의원인데 자, 제가 한 서너 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거기에서 상당히 그 언론이 주목을 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유동규 저 김용에게 뭐 8억 그 4,700만 원인가 이렇게 건넸다는 유동규 씨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폭탄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관련해서는 벌써 뭐 그 김문기 씨, 유한기 씨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신변보호를 뭐 요청을 그 신변보호 필요성을 뭐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기 행안위의 종합국감에서 말씀해주신 뭐 유한기, 김문기 또 네 분이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한 사람도 또 있고. 김혜경 씨 법과 관련한 친구 그렇죠.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아주 결정적인 증인들인데 자살을 하세요. 근데 유동규 씨가 자살 당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살 당한다는 표현이 뭘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여건이 자기가 압박을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지만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여건이 있다. 아주 제 주변에는요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러는 분도 있으세요. 죽여놓고 밀어버린다. 동시에 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자살 당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주변에 유동규마저 죽으면 안 된다. 유동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유동규 씨가 또 말을 굉장히 상대가 들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이제 서서히 말려 죽인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이 굉장히 겁을 먹겠네. 네네네네. 말려 죽이겠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도 자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목소리를 대변을 했죠. 근데 유동규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법원에 갈 때. 법원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장님한테 옛날에 윤진호인가? 그 윤지호. 네네. 그분은 가짜잖아요. 가짜죠. 그런데 그분이 여가부에서 요청을 해서 호텔에서 방 2개를 해서 다 신변보호를 해줬잖아요. 다 해줬죠. 안민석 그때 민주당 의원이 막 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안 하느냐. 경찰에서 신변보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관련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청장이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바로 신변보호 바로 신변됐습니다. 그래서 저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국회의원이 상임이나 국감 때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 현실화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거나 지적하면 현실화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경찰에서도 맞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해야지 현실화되는 거죠.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집회하고 시위할 때 굉장히 소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분 동안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데시벨이 넘으면은 집시법에 소음 관련해서 위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각지대를 노려서 꼼수를 해요. 예를 들면 10분 동안 하면 5분 동안 엄청 세게 해요.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도저히 못 견딜 만큼 해요. 그러다가 나머지 5분이 쉬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면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또 집회할 때 네. 보면은 그 이제 보수 집회 예, 예, 또 예. 진보 집회가 예. 막 같이 하면서 막 깽관이 뭐 지금 강화문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합해버리니까 예. 어느 쪽에 책임을 물을지 모르니까 그렇겠네. 예, 예.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더 예.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얼마나 그게 그렇죠. 제가 구청장 있을 때도 예,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음, 오늘부터 경찰청에서 그 아, 관련 그것도 바로 개정 캔슬하. 관련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아, 개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랬을까요? 네. 저 서초구청장 하실 때 아크로비스타가 서초구에 있죠.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사저. 있으시죠. 거기서도 네. 그때 이 진보와 보수 같이 네. 막 그 맞불 집회를 하고 한 적이 네. 있죠. 조국 사태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죠. 아, 그것도 네네. 서초구에서 했네요. 네네. 아, 금탄적 네. 앞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그래도 필요성들을 삼성전자 앞에 현대 그렇죠. 자동차 이렇게. 그래서 그때 행정하면서 구정 행정을 하면서 이 느꼈던 그런 문제들을 입법권을 가지게 되니까는 이 하나씩 이제 현실화시키는. 미처 그 괴리가 있는 네. 사각지대를 네. 입법으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람을 느끼고요. 예. 또 어떨 때는 좀 제가 국민들께 죄송하냐면요. 며칠 전이었어요. 대통령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예. 보이콧한 거, 민주당이 네. 보이콧한 것. 예. 근데 저는 그게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15석이고 나머지는 다 그 민주당이 169석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비어 있어요. 중앙이 텅 비었죠, 그때. 예. 그런데 텅 빈 사이로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 하시러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짠하고 죄송하든지 그래서 야 이게 정치가 이래서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저도 뭐 국회 출입을 뭐 한 30년 했는데 네. 국회의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하나는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고 지금 국감에서 하신 건 이제 정책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면 진짜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저 반반씩 할래요. 그렇죠. 네. 그 결합되면 아주 좋습니다. 정치 50%, 정책 50%. 그럼 우선 정책 몇 개 더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정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먹튀 방지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죠. 재판을 받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본인의 대표직 날아가고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앞으로 그 5년 동안 출마 못하고 그런데 그건 본인의 문제고 민주당에 딱 돌아가면은 민주당이 그때 국고에서 보조받은 거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네. 토해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당사가 300억짜리거든요. 네.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이 네. 없겠죠. 434억 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아도요. 네. 겨우 낼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버티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게 먹튀 방지법이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낸 법은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선거 공명제를 하고 네. 죄송합니다. 선거 공영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렇고 선거 출마하신 분들이 15% 이상 득표를 하면 그렇죠. 선거 비용 전액을 전액을 받죠. 국민 세금으로 선관위에서 그 환급해 줍니다. 네, 환급을 해주죠. 그런데 선거 사범이 되면 유죄를 받으면 네. 그 환급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죠. 네. 근데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버티면은 방법이 없나요? 버티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때까지 71명이 토해내지 않는 게 19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쓴 비용을 본인이 네. 15% 이상 득표를 해서 네. 전액 환급 받고 10% 이상 득표면은 50% 환급 받고 네. 환급 받았는데 본인이 선거법으로 그 유죄를 선거가 받으면 네.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데 안 토해내고 버티는 분들이 이런 한 계세요. 명, 네. 이런 한 명에 얼마라고요? 191억. 예를 들면 국민 광노현. 세금이잖아요. 네네. 광노현. 강노현. 네네. 결감. 예, 그분이 지금 35억을 반납하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10년 동안 10%밖에 반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3억 5천만 원. 네. 네. 반납.
아직도 많이 남았죠. 강제할 수가 없나요? 아, 그러니까 강제하도록 지금 법안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법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검찰에서 이제 유죄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네. 될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6개월 동안 선거법은 6개월이 이제 조사하니까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 환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가 되면 그 환급을 안 해주고 무죄면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이 예를 들면 400몇 억 같은 거는 안 낼 확률이 높잖아요. 안 내겠죠. 그럴 거면 선관위에서 정당 후원금을 주잖아요. 그거를 거기에서 상계하고 주자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마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방지법이라고 한 거죠. 먹튀 방지법.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받으면 434억 원을 민주당에서 내야 되는데 안 낼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거기서 상계하고 줄 수가 있죠. 민주당이 반대하겠는데 이거 법안이 통과를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선거 사범한테도 국민 세금으로 그걸 다 환급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법안은 맞는데 법안은 정당한데 그걸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 스스로 자기들이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우리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내요. 돈 안 내고 싶으니까 이 법안 안 해요. 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토해내기 싫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해산시키고 따로 나가서 창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럼 기존 재산은 어떻게 해요? 그렇네요. 어쨌든 그거는 뭐 여담이었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볼 것이. 이것 때문에요. 행안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먹튀방지법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발끈했겠네요. 그래가지고 정회를 정해도 되고 정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오전에 정회, 오후에 정회 이거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행안위에 제가 문제적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경계대상 1호, 민주당 경계대상 1호.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은이 좀 누구를 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한대요. 이거는 정책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네요, 정말 이 법안은. 그렇죠. 네. 그럼 정책적으로 하나 또 살펴볼게요. 한 두 개만 더 살펴볼 텐데 하나는 결식 아동 급식비 이 실태 이게 모성 정치인이라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결식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주는데 너무 돈이 부족해서 실제로 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올려줘야 된다는 그 법안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법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질의를 해서 바꾼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4개 광역단체에서는 결식아동비를 8,000원을 점심값을 줘요. 점심값 8,000원. 근데 다른 지자체는 7,000원을 줘요. 그것도 근데 제가 그 지자체별로 이제 소비자원에 조사한 걸 보니까 7,000원으로는 비빔밥, 김치찌개도 못 먹어요. 요즘 그렇죠. 오히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저 많은 단위입니다, 전부 다. 라면하고 김밥을 먹든가 뭐 이런 거 짜장면도 못 먹어요. 한참 클 나이에. 그러니까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감 제가 행안위 2반이거든요. 그러면 충북 가서 도지사님한테 7,000원 가지고 김치찌개 못 먹는다 하니까 8,000원을 올리겠다 그러시고. 김영환 도지사. 저하고 잘 압니다. 그러세요? 그다음에 광주 가서도 그랬고요. 경북 가서도 그랬고 제주 가서도 제가 가는 데마다 다 그래서 다 제가 8,000원씩 올려놨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리고 적석에서 그거는 저 단체장이 올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법안이 아니네. 그거는. 지자체별로 단체장이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큰일 나셨네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그 아이들이 1,000원이어도 걔들은 그러니까 영양가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7,000원으로는 애들이
그 음. 음식점에 가는 애들은 15%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85%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먹습니다. 아, 네. 그렇네. 삼각김밥 이런 거 그, 먹죠. 이게 바로 모성 정치입니다. 남자 정치인들은 그거 못 살펴요. 가서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즉석에서 답변해 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조은이는 저거 묻는다. 이렇게 해서 음. 아예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아, 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말씀을 듣고 보면은 단체장보다 국회의원이 더 재밌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자, 마지막 그 정책입니다. 네, 네. 네. 원래는 집시법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집시법보다는 조폭 유튜버. 네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네. 여기도 지금 유튜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인데 네. 유튜브를 하면은 좀 더 자극적으로 막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예 슈퍼챗 받아야 되죠. 예, 슈퍼챗도 받아야 되니까. 후원도 받아야 예. 되고. 네. 그러니까 주제 그 자체가 운영자 자체가 네. 조폭 출신이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어떤 본인을 미화시킬 거 아니에요. 네, 네, 왕년에 네. 내가 뭐 이랬어. 네, 네. 뭐 10대 1로 싸워도 이겼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폭 두목 출신 있죠. 마야광. 예, 예. 또 뭐 우리 뭐 말만 하면 아는 그런 사건의 두목들. 이런 예.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예. 뭐 유흥업소에 가서 보호한다고 삥 뜯거나 이런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네, 죄송한데요. 아니 말 빈뜯는 거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요즘에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내가 말이야 마약 왕년에- 왕일 때 마약은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하나요? 네네. 수입 방법까지? 예, 그리고 마약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 나중에는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다 말해놓고. 예, 명분은 뭐냐면 자기 같은 사람을 예. 더 담지 이상 마라. 담지 마라. 그렇게 근데 하면서 실제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조폭 싸울 때 예. 저는 이렇게 칼부림하는 거를 뭐다 잊어버렸는데 연장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연장이라고 그것도 하죠. 저는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싸우고 싸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폭의 세계는 건달과 반건달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그 유튜브 보면서 알았어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자기끼리 패싸움도 음, 해요. 음. 뭐냐면 미리 짜고 그러면 패싸움에서 막 그거를 유튜브를 하면은 그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수억을 벌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엄청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서 이제 마약 관련 이런 거를 조폭 관련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70% 가량이 MZ 세대예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시청자가 구독자가 방송을 하는 쪽이 방송하는 쪽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아니 그 실제로 조폭들을 잡았어요. 예. 소탕한다 범죄와의 전쟁을 한 거죠. 예. 잡고 보니까 그 조폭들의 나이 중에 30대 이하가 MZ 세대가 70%나 아이고,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다가 그런 유튜브를 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버렸네요. 이거 이거 멋있어 괜찮네, 보이는 멋있다. 형님 돈도 그러고 버네? 막 네네 돈도 막 벌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진들 있잖아요. 네. 학교에 일진들이 어떻게 하면 조폭이 되냐. 조폭 되는 법을 또 물어요. 그러면 거기 전직 유튜버 조폭 유튜버가 네. 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폭이 되려면 거짓말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네. 그다음에 그 돈이 많거나 아니면 두목 대신 빵을 갈 수 있거나 이래야지 된다. 이렇게 조폭되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이거를 해서 못하게 해라. 방법을 찾아야 찾아내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구글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좀 어떤 제한은 있을 텐데 네, 근데 방법을 찾아내야죠. 경찰청에서 방법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찾아내겠다. 약속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곧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조폭 유튜버들한테 또 원성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이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일들이니까. 특히 예. 그 청소년들한테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네. 예. 자, 이제부터 정치입니다. 정치. 여태까지 정책이었고 정치. 자,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가 몇 사람이죠? 많죠? 11이세요. 예, 원내 부대표로서 원내 대책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하시고 하시는데 네.
이번에 정말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거. 사실 저희들이 88년부터 같이 정치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일단 느낌하고 이게 정치 보복인지. 일단 저는 국민들한테 죄송했습니다. 그 그리고 마음이 먼저. 예. 정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양당 체제가 예. 너무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니까 제가 야당 의원들 따로 만나서 좀 물어보면요. 예. 아니 어떻게 지금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가장 최측근이 지금 구속됐고 예. 그다음에 출국 정지를 당했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말하는 네. 거 보면 지금 이만저만 게 아닌데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비호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제가 물어봤단 네. 말이죠. 물어보니까 자기도 고민이래요. 근데 그 고민인데 그 분위기에 쓸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천권. 공천. 그래서 이재명 현재 대표가 예. 빨리 사법 처리되거나 이러면 새로운 대표가 공천을 하는데 이게 아직 언제까지 걸지 언제 모르죠. 될지 잘 네.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공천권을 가진 라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에서는 뭐 서른 의원 같은 분, 이런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이 뭐 종천 의원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속으로는 많아요. 많죠. 사석에서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범죄 의혹을 굉장히 받고 있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대표한테 달려 있을지 그렇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선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취임해서 처음 시정연설을 하는데 네. 그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쓰이고 네. 이런 게 서로 의회에서 이제 설명을 가장 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이 시정연설인데 그렇죠. 여기를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네.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여야가 그렇게 싸울 때도 들어가서 나오든지 그렇죠. 들어가서 소리 들어가서 뭐 피켓을 팻말 하든지 지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 했죠. 안 들어간 경우는 없는데 이건 굉장히 선을 너무 네. 많이 나간다. 네.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좀 더 크게 보면 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정치가 음.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네. 신뢰받지 못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하는데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열정을 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해도 너무한다. 왜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또 국민을 볼모로 잡고 그러느냐. 이런 원망과 비판도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어서 뭐 연결이 되는데 같은 질문이 연결이 되는데 자 조금 전에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고 이게 지금 총선도 뭐 얼마 안 남았고 한 1년 반 정도 남았지만은 또 어떤 공천 문제는 그 전부터 막 가닥이 잡히죠. 그래서 어떤 냉가슴 앓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금 손절해 버리면 되잖아요. 손절할 가능성은 뭐 지금 보이지 않는가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1심 판결이 나면 지금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사는 혹시 이재명 의원은 언제 소환하느냐 대표를 그리고 대표를 소환해서 그러면은 혹시 유죄라면 체포동의안 언제 내느냐. 그 시기가 굉장히 낼지 안 낼지 모르죠. 그러나 뭐 지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체포동의안을 내면 그게 언제일까. 그리고 어떤 범죄 의혹으로 낼까. 그 시점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네네. 근데 그 여당 제가 원내부대표로 저한테도 여쭤보시는데 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떠냐? 아니 뭐 연내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연내 동의안 낼 것 같으냐.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전달합니까? 저는 예. 대통령도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몰라요. 예. 좀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하다가 이제 나오면 하겠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음. 그런 걸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손절하겠다 예. 이런 의원도 있지 않는가 이런 짐작은 하죠. 음. 네.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가 또 뭐 하나 그 기점을 해드리면은 그러면 빨리 할수록 좋죠. 체포 그 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전부 다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반명이 가반수가 안 되게. 네, 그러면 네. 뭐 체포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가 돼서 새로운 당 대표가 오면은 그러면 또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냥 방탄 의원이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방탄 국회를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당원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당원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이 되면은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 대표예요.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은 기소 단계에서도 계속 당 대표를 유지하도록 해놨죠. 기소 단계에서. 예, 네, 네.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는데 네.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장외로 뛰쳐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장외로 뛰쳐나가서 아마 탄핵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 뭐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을 때, 뭐 소환을 한다든가 막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장외로 나오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마다 강화문에는 보수단체 집회도 있지만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근데 많이 안 나가시잖아요. 4명, 5명 나갔죠. 네,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김남국, 고민정 의원도 안 가셨잖아요. 거기는 안 갔죠. 거기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윤석열 탄핵론 이것이 뭐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의 별칭을 다른 분들이 네. 더불어 탄핵당이라고. 탄핵 감원에서 제비를 봤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해임 시켰잖아요. 박진 의원을 해임한다고 해임건이야. 통과시켰지만 예, 예. 그냥 그렇죠. 장관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건의안이니까. 더불어 해임당. 더불어해임당. 더불어 해임당은 하다가 이제 더불어 탄핵당으로 이제 또 수위를 높이는 거죠. 아니,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취임하신 지 두 달 만에 탄핵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탄핵한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탄핵한다. 한동훈 탄핵. 뭐 역풍 때문에 대통령 무서워서 못 하고 있죠. 탄핵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아니고 꽃노래도 한두 번이면 질리는데 이거는 본인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탄핵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민심이 과연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역풍. 네네. 그때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때문에 또 탄핵을 시도를 했다가 이 보수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죠.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 확실한 유죄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 그거는 뭐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다 혐의 단계고 그런 단계니까는 그것을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파동을 겪느라고 제대로 그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전당대회 이제 곧 열릴 텐데 그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당 대표 앞으로 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되는지 일단 누구라고 말씀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준석과 반대되는 인물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저는 이제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 왜? 왜냐하면 누구에게 감사? 네. 누구에게 이런 감사? 체제를 만들어진 상황.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보면 굉장히 노련하시거든요. 그렇죠. 경륜 있고 그러니까 당이 급격히 안정이 돼요. 좀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이 잘 맞으셔서 옛날에는 참고로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고 수석은 아니고 원내 부대표.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다 대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 엄청났죠. 리스크, 그러니까는 지도부 리스크 예, 지도부 때문에 리스크죠. 우리 초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도 음.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데. 뭐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대표가 뭐 악수 패싱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지도부가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은근히 쪼시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국감할 때 네. 상임위에 좀 늦게까지 되면 좀 빠져나가고 이런 중진도 있고 우리도 네. 너무 피곤하면 좀 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기본값은 했다. 네, 그런데 빠져나가죠. 밤늦게 도시는 거예요. 네네. 각 상임위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전에는 3선 정도가 했는데 5선 원내대표가 최다선 원내대표가 하니까는 공기는 확 잡혔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날의 베스트 국감의원을 뽑아요. 본인이 직접 혼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 상임위에서 올리죠. 올리면은. 네.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오늘의 이슈는 뭐였다 이런 걸 네. 다 하고요. 또 지금도 국감이 거의 다 끝나는데 백서를 계속 국감에서 뭘 했다 상임위별로 발표하게 하고 나중에는 백서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네. 이른바 농땡이를 못 치죠. 그래서 일단 이 체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 대표는 누가 뽑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일단 시기가 문제죠. 전대 시기. 시기는 당에서 지금 체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2월 정도로 보는 게 대다수 같아요. 2월. 뭐 1, 2, 3, 4월 설이 있는데 2월 설이 중론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뽑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어떤 부분을 뽑아야 되느냐? 일단 저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생각해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이 지금 뭐가 어려운지,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좋은 거는 받고, 그리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거는 강하게 브로킹 치고 그런 것을 결단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민심을 아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총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심을 얻어야지. 총선은 또 어떻게 보면 중원권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각자 양 진영이 있고 중원권 싸움이 있는데 중원권에는 스윙보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민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당에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정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소통을 맞출. 당정이 삐끄덕삐끄덕거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정 간의 호흡과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당이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죠. 정부가 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도 있고 정부가 다 옳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당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정부가 하는 게 더 좋으면 정부대로 가는 거죠. 그런 역량이 있어야 돼. 균형감과 그렇죠. 역량.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다. 자기 정치를 안 해야 되네. 그렇죠. 정부가 옳다고 하면 정부 쪽을 따라가려면 자기 정치를 안 해야 돼. 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이 대표를 통해서 대선 주자가 되겠다. 그렇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으시면 그게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이 대표가 되지 않으시면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말 민심을 얻는 부분인데 유승민 의원 요즘 뭐 지지율 조사 나오면 1위 나오는데 그거 민심인가요? 민주당 할 때 민심인가요? 백성민자의 민심인가요? 저는 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섞여 있습니까? 역선택하고? 아니 그게 전부 다 역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거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여기 출연해서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나경원 대표는 경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경쟁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거다. 민주당은 뭐냐면 당정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반사이익을 얻으니까 가장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분이 유승민 전 대표잖아요. 이준석에 이어서.
예, 예, 예. 그래서 음. 뭐 어떤 언론에 제가 봤는데 늙은 이준석이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음. 항상 대통령을 치고받고 당정과 엇갈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가장 꽃놀이표 아닐까. 그래서 그 위시 아, 예. 소망하는 표 그 표가 많이 들어가 1위로 반등을 뭐 예, 이를 예, 거론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8주째 1위를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등록 기관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제가 넥스트 위클리 선관위에 있었지. 예, 예.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아, 예, 했어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등록 업체에서 제대로 하면 예. 그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 지금 30%대로 올라섰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일단 건너뛰고 제가 또 하나 조은희 의원의 전문 분야, 책을 그때 썼는데 저도 책을 참 재밌게 읽고 제 책 쓸 때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책을 그때 썼었어요. 아, 네네. 예, 책을 썼었는데 지금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실체가 있는 건지 이 대통령 배우자가 정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려면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책을 한번 쓰신 입장에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미애 전 장관 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이 본인이 당권을 잡으려다가 김경수를 잡고 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으려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서 만들었죠. 5년 만에 정권 교체됐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 잡으려다가 누구 잡았어요? 김정숙 김정숙 여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해외 여행 가는 거 버킷리스트. 네. 그래서 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국감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줄리 같은 거, 그 전부 다 가짜잖아요. 가짜죠. 가짜인데 슈퍼챗 많이 벌었겠죠. 그 유튜브는. 그래서 실체가 별로 없다.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조작된 거다. 아,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조작이다. 네. 예. 저도 오히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회 활동도 많이 했고 전시계획도 많이 전문가고 하니까 그런 분야를 좀 살려서 좀 활동을 지금까지의 퍼스트 레이디와는 좀 다르게 좀 활동을 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역대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펫 프로젝트라고 그게 퍼스트 레이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또 교육 이렇게 영부인마다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No Child Left Behind에서 교육 문제를 하거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책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저자로서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보면 한국에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놨어요. 이때면은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있는데 해야 되는 역할은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뭘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동네 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도 퍼스트 레이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그럴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그 책을 쓴 목적입니다. 서문에도 그걸 써놨고요. 아직도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제도적 장치가.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으시고 문화의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어디 외국 정상들하고 해도 문화적 소양이 뒤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의 펫 프로젝트가 문화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야당이 뭘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님 같고 결혼하기 전에 일 같고 그러니까요. 네. 또
하니까 음. 지금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소나기가 내리고 예. 있다. 이것만 예. 피해가면 이제 본인의 역할을 좀. 소나기는 장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나기는 금방 이거 지나가면 이제 끝이잖아요. 본인의 네, 역할을 네. 찾을 수 있다. 네. 저는 뭐 얼핏 생각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효 여사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서의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그 YS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조형, 현모양처형.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YS가 집에 손님들을 초대를 많이 해서 예. 그 음식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영부인이 누구셨죠? 그 한식 세계화. 네, 네. 뭐 이런 네.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통로를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갔는데 그냥 그 이름만 딱 말씀해 주시죠.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누구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다 각기 네.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요. 네. 제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음. 하기 어렵고 음. 다만 김정숙 여사님은 네. 이제 여행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구설수에 오른데 그것도 그분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셨겠죠. 네, 네. 네, 또 후보 시절에는 네.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하여튼 열성적으로 하는 그 스타일이고 해외 영대 열성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참 이게 네. 문체위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예. 문체위에서 네. 문제가 됐죠. 예. 네, 문제가 됐는데 네. 뭐냐면 타지마할을 가셨잖아요. 네, 인도에. 예. 근데 나중에 갔다 오면 방문 결과 보고서가 예, 있는데 예. 타지마할 가신 보고서는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거기 오면- 굉장히 스스로도 네. 뭔가 좀 마음에 제어하는 게 있다. 그런 게 그게 이제 감사해서 드러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앙코르와트 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뭐 너무 또 시간이 지났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그 참 그 대표 경선할 때 최고위원도 뽑는데 최고위원 출마하세요. 초선도 다 출마하던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 된 지 6개월이 안 됐고요. 6개월 됐죠, 이제. 예.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법안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6개월 됐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총선은 뭐 2년 전에 있었지만은 그때 그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와 같이 보궐선거 3구 예. 3월 9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보궐선거 들어오신 분들 네. 중에 3구반이 있고 6일반이 있습니다. 6월 1일 날 그 지방선거와 같이 했던 이재명이나 네, 뭐 예. 여기, 예, 이런 분들이 안철- 6일반이고, 안철수. 예, 6일반이고요. 저번에 국회 부의장 대신 네. 이제 정우택 의원님하고 최재형 의원님, 네. 저 김학용 이제 이런 분들은 네. 3구반이에요. 그러니까 3구반 따로 모이고 3구반이 6일반 따로 모이다가 3구반이 더 고참인데. 3구반 6일반끼리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정치적 꿈은 뭡니까? 아니면은 꼭 정치적 꿈에 내가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하면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 하나를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 저는 법안보다도요. 네. 제가 구청장 할 때 일 잘하는 구청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24대 1 이렇게 그렇게 살아남기도 했는데 이제 정치인이 돼서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 또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단체장보다 국회의원이 더 적성에 맞다고 쭉 말씀하신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조은희 의원께서 본인이 항상 하시는 좋은 사람 조은희 한번 해주고 말씀하시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